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 출석하라고 통보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일정을 7월 5일 이후로 바꿔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면서 오늘 나오지 않는다면 불응으로 간주하고 이번 주 안으로 한 번 더 소환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일을 또다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시간 조사 후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즉시 재소환이 결정됐다며 건강 문제와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 한 겁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일부 수용해 기일을 하루 미뤘던 특검은 이번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접수된 의견서 내용이 이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아 입장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통보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응으로 간주하고 이번 주 중 일시를 정해 재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7월 3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9차 공판이 열리는 만큼 4일이나 5일에 다시 부를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출석일을 정할 때 사전 협의를 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선 의견서를 접수해 날짜를 한 차례 바꾸는 등 충분히 협의가 이뤄졌고 결정은 수사기관이 하는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한 날짜에 출석하는 건 불가하단 윤 전 대통령 측과 계속 기다려보겠다는 특검의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예정된 오전 9시에 윤 전 대통령이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내란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을 앞두고 관련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 연락한 거로 알려진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도 알려진 인물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첫 소환 당시 국무회의 의결 과정도 조사했는데 2차 조사를 앞두고 관련된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려 한 거로 보입니다. 강 전 실장은 계엄이 끝난 뒤 계엄 선포문을 뒤늦게 새로 작성해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 82조에서 규정한 부서 관련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사후에 이를 보완하려 했다는 겁니다. 새 문서에 서명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없던 일로 하자 요청했고 문건은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뒤늦게 인지하고 법적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 교정을 시도한 거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전 대통령이 2차로 특검에 소환되면 관련 조사가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에 이어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도 내일부터 본격 수사를 시작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먼저 이첩받은 사건들을 검토하고 최상병 특검은 첫날부터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준비기간 20일을 꽉 채워 토대를 닦은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은 내일 나란히 현판을 걸고 본격 수사에 나섭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 대상은 모두 16가지에 달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입니다. 특검팀은 기존 수사 내용을 이첩받았는데 김 여사를 부르기 전에 일단 기록 검토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소환 협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저희가 적절한 시점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팀 구성을 대부분 마친 최상병 특검팀은 첫날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합니다. 안전장비 없이 수중수색을 지시해 최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와 함께 김건희 여사를 연결고리로 한 불법 구명로비 의혹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간 지금 사실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수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밝혀지지 않은 의혹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것, 이게 저희가 할 도리가 아닌가.
이와 함께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박정훈 대령 사건도 국방부에서 넘겨받아 항소 취하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국민에게 피해는 없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야당과도 협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의 표정은 냉랭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오선 현역 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수사 기소권 분리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검찰의 권한 축소는 불가피하단 건데 이 과정에서 검찰청의 이름도 자연스럽게 기소청, 공소청 등으로 바뀔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야당과도 협의하며 진행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속도보단 신중론에 방점을 찍으며 뒤탈 없는 검찰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윤석열 정권 실패했던 걸 반면교사로 삼아갖고 여야가 서로 긴밀하게 대화하고 타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당 내 대표적 온건파인 정 후보자는 38년 지기이자 사실상의 정치적 동지인 이 대통령의 생각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시간표를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닌데 뭐 기본적인 스케줄 정도는 가지고 있죠. 검찰개혁의 한 축인 오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첫 출근길 일성으로 경찰국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로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고요.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 기관으로 가져오기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선 중진의 정권 호위무사들을 발탁해 검찰과 경찰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극심한 충돌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유재성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경찰국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당시 경찰국 설치에 반대했던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명예회복 방안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참석자 일부가 인사 불이익을 당한 부분에 대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박성주 신임 본부장이 취임 일성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어제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 취임 한 달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엽니다. 보통 100일을 전후해서 이뤄지던 역대 다른 대통령의 회견보다 상당히 이른 건데요.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맞는 오는 3일 첫 공식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취임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한다라는 제목의 대언론 소통 기회를 마련한 겁니다. 경제와 정치, 외교,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이 대통령이 직접 답할 예정입니다. 취임 100일을 전후에 이뤄진 역대 정부의 회견보다 2배 이상 이른 시기에 날짜가 잡힌 데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입니다. 회견에서는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앞두고 협상 상황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방위비 분담금과 북핵 대응 등 산적한 대미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답변도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상 마무리된 장관 후보자 인선 배경과 검찰개혁 등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 역시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대급 대출 규제로 평가받는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온 배경과 추가 규제 및 공급 확대 방안 등에 대한 궁금증도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민석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과 추경안 심사 등 정치 현안 또한 화두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기자회견이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기자회견과 비슷하게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선 약 1시간 동안 사전 조율 없이 취재진과 대통령 사이 문답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더 많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면서 구체적인 형식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5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관계부처 국무위원들과 함께 소상공인 대상 공공요금 지원 등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무 중 숨진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 심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 운영을 문제 삼으면서 한때 퇴장한 건데요. 회의장 복귀 뒤에도 추경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는 여전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경안 심사 첫 발을 떼는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 회의는 시작부터 파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수박 겉핥기식 졸속 심사에 들러리 설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단체로 퇴장한 겁니다. 예산 독재까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일정을 다 정합니다. 우리는 허수아비입니까? 들러리입니까? 회의는 여당 중심으로만 2시간여 진행됐고 종합 정책 질의를 하루 늘린 이틀 하기로 여당이 한 발 물러선 뒤에 보이콧은 끝났습니다. 회의장으로 돌아온 국민의힘은 추경의 핵심 민생회복 지원금을 정조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차관들을 상대로 사실상 당선 축하금이 아니냐고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결국 15만씩 나눠 갖고 45만 원씩 더 내자. 이게 추경의 핵심입니다. 이번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는 경기 진작이고 두 번째는 민생 안정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지원금을 현금 살포로만 보는 야당의 시각 자체가 문제라고 받아쳤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득한 다음에 그야말로 어렵게 하는 것인데 그게 대통령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하는 겁니까? 애초 이번 추경은 윤석열 정권이 민생을 망친 탓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생 이렇게 망친 게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적반하장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까? 민주당은 목요일 본회의에서 이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전체 회의가 하루 늘어나면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금요일 빠듯하게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오는 8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무역과 관련한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호관세율 통보 서한인지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무역팀을 만나 각국에 부과할 관세율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다고요? 네, 잠시 전 트럼프 대통령이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얼마나 부당하게 하는지 보여주려고 한다면서 일본에 서한을 보낼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일본을 매우 존중하지만 일본은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미국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한의 구체적인 내용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호 관세율 통보 서한인지 아니면 쌀 시장 개방을 압박하기 위한 서한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CNN은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 미국산 쌀을 사지 않으려 한다면서 높은 관세율 부과로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일본에 대해 24%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 뒤에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까지 함께 협상을 해왔는데요.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 차를 수입하지 않지만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수입하고 있다면서 그건 불공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무역 담당 참모들과 만나서 각국에 부과할 상호 관세율을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이 잠시 전 오후 브리핑에서 이 상호 관세 유예 연장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답한 말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Well, you heard from him directly. He said he did not think that it would be necessary. He is going to set the rates for many of these countries if they don't come to the table to negotiate in good faith. And he is meeting with his trade team this week to do that.
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에 대해서 최근에 와서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미국의 교역계상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서 10%에서 최대 50%의 관세를 통보하게 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4월 2일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가 중국을 제외한 교역국에 90일 동안 상호관세를 유예하고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지금까지 합의를 이룬 건 영국과 중국뿐입니다. 네, 이렇게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면서 미국 재무장관도 협상 압박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콧 베센트 장관은 오늘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유예 기한 연장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지만 자신이라면 어떤 국가에도 유예가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을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 미국과의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는 국가들도 미국의 협상안에 저항을 한다면 상호관세를 4월 2일 수준으로 다시 부과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7월 8일까지 합의를 못할 경우 7월 9일부터 상호 관세를 다시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베센트 장관은 앞서서 지난 27일에는 주요 18개국과 협상을 9월 1일까지 끝낼 수도 있다. 그때까지 끝내길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었는데 뉘앙스가 좀 바뀐 모습입니다. 주요 교역국 18개국 가운데 몇 개 국가와 합의에 이를 것 같냐는 질문에는 베센트 장관은 마지막 주에 다가갈수록 부산해질 거라며 두고 보자고 말했습니다. 또 이미 부과된 품목별 관세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또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와 관련한 질문도 있었는데 베센트 장관은 현재 논의하고 있는 건 상호관세라면서 품목별 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또 미국 제약업계가 우리나라를 지목해서 무역 협상을 계기로 한국의 약값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제약업계가 지난 27일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입니다. 한국이 미국에서 들여오는 의약품을 싸게 팔고 있다고 지적한 건데요. 그러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무역 협상을 지렛대 삼아서 한국의 약값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한 겁니다. 이 미국 제약협회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또 독일과 함께 우리나라를 지목해서 한국이 약값을 공정한 시장 가치 이하로 억제해서 제약 예산에서 혁신 신약에 쓰이는 비중이 다른 고소득 국가보다 낮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한국의 건강보험당국이 한국 시장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제약사들에게 힘든 심사를 강요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진출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무역 협상에서 더 많은 미국산 신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제약사에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올리라는 요구를 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한미 관세 협의 관련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등 농업 분야의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일주일 남짓 남기고 본격적으로 관세 협의에 착수한 정부가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통상조약법은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조약의 경우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된 건 미국산 소고기 등 농업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앞서 미국 측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등 비관세 장벽을 낮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방역병에 관한 우려 때문에 오히려 현재의 수출마저 미국에 대한 수출마저 줄어들 소지가 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이 한미 FTA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 농축산물 부문의 특혜적 혜택을 보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그 농업 분야, 축산물 포함한 농업 분야에서의 민감성이라든지 특수성은 감안하면서 미국과의 협의에 임할 예정이라는 것을 다시. 이와 함께 협상을 오래 끌기보다는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나치게 지연 작전으로 가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한국 무역업계 수출 기업들의 애로와 피해를 고려했을 때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에 미칠 피해가 최대 0.7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3차 기술 협의를 마친 정부는 미국의 요구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수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측은 우리 측의 제안에 따라 상호 관세 외에도 자동차 등 품목 관세까지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상호 관세 유예가 끝나는 8일 이후에도 협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대한 유예를 끌어내며 협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지난 5월 미국발 관세 폭탄 여파로 넉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수출. 과연 지난달에는 어땠을까요? 반도체와 자동차에 힘입어 20일까지 전년 대비 8% 증가하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어떤 성적표가 나올지 오늘 오전 9시에 공개됩니다. 오늘부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 이용 시 일부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도 참여 등록을 마친 전국 1000여 개 수영장과 헬스장에서 가능한데요. 등록된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SKT와 KT 이용자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국가보훈 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LG U+는 이달 30일부터, 알뜰폰은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벤처협회 등이 공동 주관하는 여성기업주간이 오늘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국내 300만 명을 넘어선 여성기업인들의 최대 축제이자 법정 행사인데요. 여성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를 슬로건으로 정책토론회와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등 전국 19개 지역에서 57가지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들은 YTN에 기계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나면 직접 몸을 넣어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은 물론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노동자 양모 씨가 끼어 숨진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사진입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공간에 몸을 숙이고 들어간 양 씨는 돌아가는 기계에 윤활유를 칠하다가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활유 자동 분사 장치가 있었지만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게 국가수 감정 결과입니다. 경찰은 이로 인해 양 씨가 직접 윤활유를 뿌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근무했던 전직 직원들은 평소 기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많이 났고 그럴 때마다 직접 윤활유를 칠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때 여기 밑에 들어가서 쪼그려서 이 컨베이어를 닦다 보니까 그때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 걸레가 빨려 들어가는 걸 보고 아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였구나. 옷 같은 일부가 끼었으면은 아무래도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럼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안으로 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잘못 움직이거나 하면 되게 그게 조심스러워요. 끌어 들어갈 수도 있고. 경찰도 공장 노동자들로부터 비슷한 진술을 확보했는데 끼임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기계 작동을 멈추는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계 소음까지 더해지며 동료들이 양 씨에게 사고가 났다는 걸 알아채기까지 2분 넘게 걸린 사실도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여기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작업자들이 이렇게 다 하나씩 떨어져 있어요. 도움을 요청을 해도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들리지.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은 물론 업체 측이 노동자가 사고 위험이 큰 환경에서 일하는 걸 알면서도 방치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SPC 측은 윤활유 자동 분사 장치는 제대로 작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사기간 현장 감식된 사고로 설비가 파손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접 윤활유를 뿌리기 위해
기계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는 작업자들의 증언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어제 낮 서울 성북동에 있는 문화유산 성북동 별서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진화 과정에서 별서 안에 있는 건물인 송석정이 절반가량 탔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거진 숲을 사이 목조 건물 주변이 연기로 자욱합니다. 중장비가 동원돼 비와 지붕을 뜯어냅니다. 성북동 별서 안에 있는 한옥 건물 송석정에 불이 난 겁니다. 지면 우측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2차 주변으로부터 용마를 쪽으로 연쇄가 확대가 추정이 되겠습니다. 성북동 별서는 명승 제118호로 조선시대 후기 대표적인 정원인데 송석정은 1950년대 새로 지어졌습니다. 불은 인명피해 없이 4시간 만에 꺼졌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목조 건물을 타고 불길이 계속 번지자 소방은 결국 건물 일부를 뜯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고가구를 옮기는 과정에서 불꽃이 튀어 진화 작업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불이 난 성북동 별서는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언덕길에 있는데요. 이 때문에 소방당국은 언덕 아래서부터 차량을 통제한 가운데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송석정은 절반가량, 또 건물 안에 있던 오래된 의자와 탁자 일부도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가운데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은 공동으로 향후 보건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장마철인데 장맛비는 사라지고 푹푹 찌는 더위가 기승입니다. 서울은 지난밤 첫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서 어제는 첫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당분간 한증막 같은 더위가 밤낮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서울 도심. 높은 습도와 찌는 듯한 열기가 더해진 거리 풍경은 이미 8월의 한여름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땀이 흐르는 탓에 반소매보다 민소매 옷차림이 더 많아졌습니다. 점심 먹고 조금 걸어왔는데도 너무 더워가지고 못 걸어 다닐 것 같아요. 땀이 계속 나고 목도 너무 마르고. 특히 더운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아 서울은 지난밤 25도를 웃돌며 올여름 첫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에어컨 안 틀면 소파 같은 데를 가야 되고 잠을 새벽에 깨니까 에어컨을 꼭 틀고 자는 것 같아요. 더위를 몰고 오는 여름철 고기압이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한 가운데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밀려 올라가고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며 한여름 같은 한증막 더위와 요란한 소나기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전국으로 확대한 가운데 낮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오르내리며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어 마치 장마가 실종된 듯한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뒤덮으면서 그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오른 가운데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장맛비 대신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며 한증막 같은 더위가 밤낮 없이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요란한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 먼 남해상에서 태풍의 씨앗인 열대성 저기압이 북상해 장마철 날씨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시는 폭염 종합지원 상황실을 즉시 가동하고 시민 보호 활동과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5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냉방, 응급구호 물품을 비축하는 등 폭염 피해 발생에 대비해 서울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합니다.
이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3명으로 늘고 전체 환자도 40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를 보면 그제 하루 온열 질환 환자가 새로 50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경북 지역에서 1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망자는 1명이 더 많고요. 전체 온열 질환 환자도 32명이 늘었습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전북 고창군 심원면에 있는 염전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외국인 노동자가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시작됐다는 염전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광주광역시 수안동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독립나들목 인근에서 주류 운반 화물차와 현금 수송차가 부딪혔습니다. 현금 수송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일대 도로가 한때 전면 통제됐습니다. 경남 김해 일대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임금,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 논현동 중고 명품 매장 유리를 부수고 들어가 고가의 시계를 훔쳐 달아난 40대가 나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신고자의 주장만 듣고 부당하게 현행범 체포하고 과도하게 물리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9명이 숨진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난 지 1년이 됐습니다. 시민들은 지금도 비슷한 사고가 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는데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역주행하던 승용차 한 대가 울타리를 부수고 인도로 돌진해 사람들을 덮칩니다. 지난해 7월 1일 9명이 숨진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당시 모습입니다. 사고 일주기를 앞두고 다시 찾은 현장에는 차량 돌진을 막기 위한 울타리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8톤 차량이 시속 55km,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울타리입니다. 사고 장소에는 튼튼한 방호 울타리가 설치됐지만 고개를 돌려 바로 맞은편을 보면 1년 전 부서진 것과 똑같은 울타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사고 장소 주변의 차로 축소와 보도 확장, 방호 울타리 설치와 건널목 신설 등 개선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 내 위험 지역 100여 곳에 방호 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고가 또 나는 건 아닌지 시민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불상사가 저한테도 만약에 일어났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구조물을 설치했다 해서 또 이제 치고 들어오지 말라는 법은 또 없거든요. 그런 만큼 시설 정비와 함께 애초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본이 추진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달을 단시간 내에 패턴을 벗어나서 급하게 밟으면 가속을 중단시킨다든지. 또 미국이나 호주처럼 의사가 고령 운전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야간 운전 제한 등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고령 운전자나 고위험군 운전자 같은 경우에 주간에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하루 2시간이나 3시간 이상 운전을 안 하도록 한다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방안이 꾸준히 제안돼 왔지만 아직 검토 단계나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반발을 줄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산불 진압에 나선 소방관들이 매복 중이던 방화범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오후 1시 21분. 미국 아이다호주 코들레인의 캔필드 산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합니다.
약 30분 뒤 한창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인 소방관들이 총격을 당했다는 믿을 수 없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현지 보안관과 경찰, FBI까지 300명이 현장으로 출동했고 총격전도 벌어졌습니다. 당국은 산불을 낸 방화범이 매복해 있다가 소방관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We do believe that the suspect started the fire, and we do believe that it was an ambush and it was intentional. 방화범의 무차별 총격에 소방관 2명은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고 다른 1명은 수술을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총격 발생 6시간이 훌쩍 지난 저녁 시간, 경찰은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해 인근 숲에서 용의자의 시신과 총기를 발견했습니다. We believe that is the only shooter that was on that mountain at that time. So there is no threat to the community at this time. 당국은 용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파악 중입니다. 총격전이 마무리되면서 일대에 내려졌던 대피 명령은 일단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총격범 검거 작전으로 산불 진화가 지연되면서 당국은 주민들에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네, 요즘 참 덥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에도 최고 38도까지 치솟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100여 곳의 기온이 35도 이상을 기록했고요. 17개 현에서 열사병 경계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뜨거운 햇볕을 양산으로 가리고 그늘에서 땀을 식혀봐도 무더위를 피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교토에선 열흘 전에도 35도 더위에 실내 체육 수업을 하던 초등학생 7명이 열사병 의심 증세로 병원에 후송됐는데 폭염이 이어지면서 37.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해안 사고인 도토리 사고는 모래 온도가 50도를 넘었습니다. 梅雨だと思ってきたんですけど夏ですね. 안전요원들은 무더위 속에 관광객들의 상태를 살피며 안내에 나섭니다. きつい方よりこの緩い方で勝負。いやもうぜひゆっくりというかもうぜひ一回休んでいただいて. 스피커가 장착된 드론까지 동원돼 방문객들의 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体調は大丈夫ですか? 大丈夫なら手を振ってください. 6월 마지막 날, 일본에서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전국 100여 곳의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관측됐습니다. 구마모토현은 38도를 기록한 데 이어 교토, 히로시마 등 37도를 넘어서는 지역도 속출했습니다. 일본 소방청이 발표한 최근 한 주 열사병 환자 수는 8,600여 명으로 전주보다 무려 7,600명 급증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일본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튀르키예 해안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5만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튀르키예 구조당국은 지난 주말 서부와 남동부 5개 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40여 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5만여 명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스탄불, 앙카라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이즈미르 일대에서만 4만 2천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주말 정식 개장을 앞둔 상하이 레고랜드에서 놀이기구 멈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지난달 28일 정오쯤 상하이 레고랜드의 간판 롤러코스터가 운행 중에 갑자기 멈춰섰다고 전했는데요. 당시 10명이 넘는 탑승객들은 37도가 넘는 폭염 속에 40분 동안 공중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탑승자 전원이 구조됐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전했지만 정식 개장을 앞두고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시티 동물원에서 판다 신신의 35번째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동물원 측은 판다 신신의 공식 생일이 7월 1일이지만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앞선 휴일인 현지 시간 지난달 29일 신신의 생일 축하 행사를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신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중국 정부의 소유가 아닌 판다로 1975년 중국이 멕시코에 선물한 판다의 후손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치른 초호화 결혼식에 약 700억 원을 썼지만 이는 그의 전 재산의 5천분의 1 수준으로 그에게는 비교적 푼돈이었다고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보도했습니다. 뉴스위크는 베네토 주지사의 발언을 빌어 이번 결혼식 비용이 우리 돈으로 630억 원 또는 760억 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베이조스의 총 재산 2,440억 달러, 329조 원의 0.019%에서 0.023%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의 평균 보유 재산 액수와 대비해 따지면 250달러 미만을 쓴 것과 마찬가지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새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필수 기반 시설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로 공모를 진행해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 육성에 100조 원을 투입하고 인공지능 전문가를 정책의 전면에 내세워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AI 세계 3대 강국 실현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과학기술 기반 진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인공지능 인프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대 2조 5천억 원을 투입해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중점 사업인데도 민간 투자 공모에 지난 5월 30일에 이어 지난달 13일 두 차례나 유찰됐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데 정부 지분이 51%로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가 민간에 저렴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 수익성이 불투명한 것도 민간 참여를 꺼리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사업의 실현 가능성보다 손실의 책임을 회피하려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하던 방식대로 그냥 이렇게 공고하고 입찰하고 하는 과정도 그랬고 또 수익 모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를 하지 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민간 참여가 확정돼도 부지 선정과 주민 설득은 쉽지 않지만 뚜렷한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지을 때 생각보다 그 지역 주민의 반발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인식들을 과연 정부에서 어떻게 깨고 사람들에게 안심시킬 수 있을지.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사업자 공모라는 첫 단추부터 관행적으로 두 차례나 밀어붙이면서 인공지능 강국 도약과는 엇박자만 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서울은 올해 첫 열대야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6.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도 높고요. 한낮 기온은 30도, 체감온도는 이보다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틈틈이 수분 섭취를 하는 등 온열 질환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약한 비가 지날 수 있겠고요. 낮 동안에는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또 전국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도 내립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50mm가 되겠고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대부분 2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서울 26.7도, 청주는 26.6도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강릉은 29.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부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치솟겠습니다. 서울 30도, 광주와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